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역사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과 어떻게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많은 선생님들 발표,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부터는 조금 더 최근 저희 동세대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이야기가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해석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발표 선생님들께도 일부 발표에서처럼 15분 정도 조금 압축적으로 15분 정도 시간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 문해창작학과의 신수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첫 번째 발표는 강원대 정주화 교수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국, 김용익 두 선생님에 대한 발표입니다. 네, 15분 지켜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정주화입니다. 받으신 자료집에 글로벌 한국학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겸직으로 몸담고 있는 곳이긴 한데 원소속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재미 작가 김용익 선생과 김은국 선생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제 그 선생을 전부 다 이렇게 좀 붙여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5분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렇게 호칭이나 이런 면에서 있어서 조금 생략을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작가는 1920년생이고요. 김은국 작가는 193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두 분 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고요. 김용익 작가는 1948년에 28살에 그리고 김은국 선생은 1955년 23세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두 작가에겐 특징이 있는데 영어를 그러니까 공부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서 영어로 소설을 써서 작가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나서 두 분 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표작을 손수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다시 발표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 두 작가는 독일에서 활동한 이제 이미륵 선생이나 이제 앞에 일부에서 들으셨지만 이미륵 선생이나 아니면 강용훈 선생 그 두 작가랑 더불어서 제 1세대 재미 작가다라고 해서 이제 이분들의 문학을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로 주로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 글에서 이제 저는 김용익, 김은국 두 작가를 묶어서 그리고 이제 강용을 이미륵 두 분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륵, 강용을 이 두 작가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망명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민족적인 울분 같은 것을 품고 외국으로 떠난 사례고 그 전제에 민족적 대의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대의라고 하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 48년 김용익 선생이 떠난 것이 이제 1948년인데 혼란했지만 이미 조선이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고 어떻게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로 고민을 하던 시기였고 김은국 작가는 1955년에 이제 미국행을 택했는데 한국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여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이후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민족적이라든가 국가적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위기가 큰 고비를 넘겨서 수습을 하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떠올릴 때 그 어원 자체가 유대인의 이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민족이나 국가의 위기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이탈하거나 망명한다, 이동한다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르 강용울 같은 작가는 그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다룰 김용익, 김은국 두 작가의 이 미국행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새롭게 정착할 장소와 환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자율성, 자발성 같은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글에 이제 서론에서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점은 72페이지 하단의 제일 아랫문단입니다. 두 작가의 이국행은 민족의 위기나 국가의 상실이 디아스포라의 전제로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현하는 디아스포라라는 특수성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모국을 벗어난 이산자가 되기를 의식적으로 바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국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들의 미국행과 그곳에서의 정착에 대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국이 주지 못했던 건 무엇이고 새로운 땅이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하필 새로운 땅에서 소설가로 살기를 선택했을 때 이러한 결핍과 충족이 이들의 글쓰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 이 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은 김용익 작가를 이제 중심적으로 다룬 부분이고요. 제가 예술의 영토 찾기와 전치의 사유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김용익 작가의 미국행을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로서 예술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직업까지는 못 돼도 어떤 종류의 버젓한 사회적인 일이다라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가의 영토 찾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하나랑 그 다음에 한국 문학과 미국 문학이 어떻게 조화가 됐느냐라고 할 때 김용익 선생의 소설에서는 전치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 두 가지로 키워드를 잡은 것입니다. 앞쪽에는 이제 이 작가의 전체적인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소설들을 그룹을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은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장의 논점은 한 3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김용익 작가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술가다라고 하는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분리돼서 살았고 예술가면 응당 그래야 된다라고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가령 75페이지에 이제 거기 각주 9번이 달려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 따르자면 미국에서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도 운전면허나 자동차도 없었고 평생 신용카드나 시계조차 없이 안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색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용익 작가의 대표작은 이제 그 등단작이고 미국에서 데뷔작이기도 한 꽃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 꽃신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홀레용으로 꽃신 만드는 신발 장수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공장에서 생산한 고무신을 신으면서 꽃신을 이제 안 신고 그 돈으로 대신 고기를 사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이제 꽃신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만드는 그런 꽃신 장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꽃신 장수의 소원은 딸한테 꽃신 시켜가지고 이렇게 홀레 치르는 게 소원이었는데 끝내 결국은 전쟁이 터져서 폭격으로 딸이 죽었고 이제 시장통에 나앉아서 고무신 가격으로 이제 꽃신을 팔아야 되는 그런 꽃신 장수인데 마지막에 그 딸한테 줄 꽃신 한 켤레는 가슴에 품고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설의 이런 면모들이 그러니까 이 장인을 그리는 것이 사실 성격은 예술가하고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가가 물론 이제 변천이라고 하는 다른 소설도 있는데 거기선 갓을 만드는 갓 장인이 나옵니다. 갓쟁이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김용익 선생이 그려내는 장인이나 예술가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황순원 작가의 뭐 독짓는 늙은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장인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혼자 움막에서 이렇게 고독하게 작품을 만드는 사람하고는 달라서 그 김용익 선생이 그려내는 예술가, 이 장인, 꽃신 만드는 사람이나 갓을 만드는 사람이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고 전쟁통에는 호구를 위해서 시장통에 좌판 벌이면서 그것을 팔아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시기에 누가 꽃신 심느냐라고 하는 그런 핀잔도 들어가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가족도 이 예술가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돈벌이에 무능하고 자기 일만 고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김용익 선생이 그려내는 예술가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별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이나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최고에 되는 세상, 그 안에 열려 있는 예술가의 영토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예술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76페이지와 77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김용익 작가에게 있어서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세계 안에 서서 그 안에서 생계를 꾸리면서도 동시에 창작을 해야 하는 그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짊어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품으로 이 작가의 반배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미국에서 화가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의 얘기라고 해서, 물론 이제 작가가 아니라 화가로 좀 설정이 바뀌어 있기는 하지만 작가의 자전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담은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것들은 자세한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인용을 두 가지를 빼놨는데요. 76페이지에 인용이 하나 있고 77페이지에 인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렇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한평생 쌀 한 줌 벌어보지 못한 놈의 손재주란 도대체 먹고 저 병신 같은 놈이 집을 나간다 하지만 거짓말 쓰고 이 집 문전에 설 게 뻔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그 해방되고 전쟁 겪고 이런 나라에서 그림 그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그 아버지가 던지는 말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는데요. 장남 같은 경우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버지의 기대를 받는 아들인데, 이 차남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고, 77페이지에 그게 먹고 물감하고 붓하고 도화지라고 나도 네 같은 형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아무 일 안 해도 그림이나 자꾸 그리고 있으면 안 되나. 이거는 이제 형이 뭔가 이렇게 출세한 형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동생이 가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서는 화구, 그러니까 물감이나 그런 것들을 살 때 형이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제목이 반배인데,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화구를 사가지고선 돌아오는데 사람들 눈에 띌까봐 밤에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거든요. 대처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예술을 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가족에게도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물론이고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작가에게 있어서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195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경제적인 호황기로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가령 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5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 30년 만에 공화당이 승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경제적인 호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이거의 부의 분배를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문화적인 것과 복지적인 것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꽃신을 발표한 이후에 김용익 작가는 예술인 주거지원금하고 창작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생활했습니다. 각각 뭐 한 10회 정도씩 받아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예술가의 영토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김용익 선생이 생각했던 시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예술가의 운명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글의 논점은 미국으로 건너간 이제 김용익 선생이 한국의 특수성하고 서구의 보편성을 어떻게 결합시켰느냐라고 하는 점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거기 인용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78페이지 가운데에 어떤 식으로 서구와 동양을 결합시킨 것인가라고 할 때, 서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나 어떤 여성 해방운동 같은 것들을 우리의 소설 속에 담아보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향인 통영이라든가 인근 부산이라든가 그런 배경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여성 해방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인종차별에 관련된 그 이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설정되는 방식들이 조금 흥미롭기는 합니다. 가령 이제 소설 속에 자기의 선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딸의 재능을 응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아버지가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등장하거나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상황인데요.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이런 인물들을 뭐 이렇게 쌓아안고 보듬고 응원하고 하는 훈훈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당시에 토착적인,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토착적 지역에서의 그 문화들이 정말 외부인에게 그렇게 관용적이고 혹은 어떤 봉건제도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진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김용익 작가가 있던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서구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이 결합한다고 할 때 서양의 그런 문제의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 김용익 작가에게 결핍되어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게 둘째 아들, 예술적 재능을 가진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웃과 아버지가 이러한 종류의 바람들이 둘째 딸을 미술의 재능을 가진 둘째 딸을 아버지가 선산을 팔아서라도 응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문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이 작가가 외국에서 겪었을 아니면은 그 고향에서 겪었을 예술가를 바라보는 그 눈들, 아니면은 외국에서 겪었을 인종차별을 받는 종류, 그런 종류의 경험들이 푸른 눈을 한 한국인이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작가의 경험이라는 제3항이 사실은 한국과 서구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항에 작가의 경험과 바람이라고 하는 3항이 있다라고 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장의 주요 논점입니다. 그 다음 3장은 원란민의 정치적 발화와 미국식 자유의 이중성인데요. 김은국 작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은국 선생의 소설 같은 경우는 서구와 동화된 시선으로 쓴 문학 작품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앞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김은국 선생이 순교자, 심판자, 잃어버린 이름이라고 하는 묵직한 세 가지의 장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을 써내신 분인데, 그 중에 순교자가 한국 전쟁을 다루는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제재로 삼고 유난히 민족 문제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굉장히 매몰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러한 태도가 대부분 이제 미국식의 사고를 내재한 서구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월남한 피난민이자 실향민이라고 하는 거로 조금 더 보자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이 잃어버린 이름은 원래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도정회 선생이 빼앗긴 이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작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80페이지의 인용문 그 각주 20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것이라고 하면 남 탓하는 거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것하고 하면 내 책임이 된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챙길 줄을 모른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과도 상당히 유사하게 사실 그래서 어떤 서구적인 중립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난은 작가의 대표적 순교자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한국 전쟁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풀어놓은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 순교자도 이 작품은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했던 1950년 둘째 주부터 유엔군이 대동강을 넘어서 철수하는 50년 12월 4일까지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는 소설인데요. 이 중에서 이 소설의 핵심을 저는 어디로 봤느냐면은 여러분이 가지신 자료집의 83페이지의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인데요. 뭐냐 하면은 가령 이제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절대로 서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해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수천 명의 붉은 군대와 소련제 탱크가 거리로 밀려들고 있지 않겠소. 그래 이주에 쫄쫄 줄인 배를 쌓았고 우리를 따라 나서는 그 많은 피난민에게는 왜 최소한 무슨 대책도 하나 못 세워주나 그거요. 여기가 또 서울의 재판이 되지 않길 난 진심으로 바라고 있소. 그 아래 문단을 보시면은 사실 이래서 평양은 앞서서 서울의 운명을 따라 밟을 처지에 놓입니다. 이래서 순교자에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신을 대신해서 이 버려질 운명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평양 시민들, 성직자들, 군인들, 군의관들 같은 사람입니다. 성직자, 군인, 의사, 그러니까 이 직종의 성격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 목숨 보존하기보다 타인을 구해내는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따라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일컫는 그런 종류의 작품입니다. 5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서구화된 시선이 아니라 한반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이북 사람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본원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어려서 용정에 있는 미션스쿨에 다녔고 아버지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로서 임시정부를 위해서 일한 지사였고, 그리고 해방 이후 신의주 학생 사건, 그다음에 뭐 황해도 신천에서 일어난 집단 학살 사건, 기독교랑 공산당이 충돌했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작가가 이 평양하고 이북이라고 하는 장소를 반공주의의 성지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아군이 바로 그런 성지를 그거를 적의 손에 내줬다라고 하는 데 있겠고요. 그래서 순교자는 그런 종류의 울분과 비관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실제로 월남을 한 다음에 이제 김은국과 그 가족의 삶은 순탄치가 않았는데, 가령 그 아버지는 이북에서 민족주의 지사로 대접을 받았던 양반인데 종로경찰서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군정에서는 조선인 경찰들을 그대로 다시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데 썼으니까요. 그리고 피난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서 당시에 이제 월남민이나 월남민 청년들을 모아서 먹을 것 주고 일자리 주고 교육할 자리 마련해 준 게 바로 당시에 영락교회, 마찬가지로 피난민 출신의 한경직 목사가 만든 영락교회고, 영락교회 산하에 서북청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주 4.3으로 악명이 높은 서북청년단인데 김은국 선생은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이 터지죠. 많은 월남민들이 선택했던 게 그때는 한국 전쟁에서 군인에 참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두 가지 효과 때문인데, 하나는 실제로 적화된 그 나의 고향에 가서 고향을 수복한다라고 하는 그 꿈 때문에, 한 가지는 그 분노 때문에 그렇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남한에서 끊임없이 간첩이나 스파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종류의 그 시선들,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에 나가서 북으로 직접 국군으로 참여하는 것만큼 확실한 신원 보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김은국 선생은 미군의 제대군인 원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역사학도가 되고 싶었는데 소설을 쓴 것이고요. 이제 85페이지의 가운데 문단 정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은국의 문학세계는 졸지의 삶의 터전을 읽고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삶의 고단함,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한 고향을 향한 그리움, 적의 수중에 남겨진 이들의 연대감 등에서 파생된 피난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부친의 사건에서 보듯 공산주의를 증오함에도 도리어 간첩 혐의를 받을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분노와 비관이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 문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어떤 냉전의 시대, 우파 자유주의의 보루라고 불린 미국에서 김은국은 이제 미국 시민의 자격을 얻은 한인 작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구인의 시선을 내재한 중립성이라기보다는 서구인의 땅에 정착한 데에서 오는 중립성입니다. 월남민이 서구의 땅에 정착한 데에서 오는 중립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를 낳아준 지역하고는 여전히 분리 불가능한 민족주의적인 연대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또 민족주의란 적어도 김은국 작가에게 있어서는 실향민의 감각에서 나오는 반공주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공한 발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반공주의를 굉장히 깊이 깔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너무 조금 들여서 이 좋은 발표를 제대로 다 듣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김남욱 선생님 토론을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 논의를 위해서 발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 2부 전체를 이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발표하신 선생님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사실 서로 연관이 있는 주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토론까지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경 선생님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서는 지금 정주환 선생님 발표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정환 선생님 발표하고 정은경 선생님 발표 이렇게 연달아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부에 지금 이미럭 선생님이나 그리고 김소은 선생님 혹은 강용울 선생님들은 전부 1890년대 생들, 말하자면 19세기의 마지막 끝물들 세대셨는데, 지금 오늘 이 정주환 선생님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2부에서 저희가 다루게 되는 작가들은 적어도 지금 김은국 선생님이 1932년이라 그러시고요. 그리고 김용익 선생님이 1920년. 조금 세대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은국 선생님 경우에는 한국전쟁의 여파가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전에 정주환 선생님이 이 김은국 선생님이나 김용익 선생님은 이전의 작가들과 다르게 그 이산 자체 디아스포라가 아주 강제적인 것 같지는 않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전후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이런 전쟁과 관련된 억압을 생각해 보면 그 디아스포라가 완전한 개인의 선택이기만 하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외부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바로 이 김정환 선생님이 지금 발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창래, 이민진, 수잔최 작품인데, 흥미로운 건 이분들은 오늘 지금 막 발표를 들은 김은국, 김용익 선생님의 자녀 세대 작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김은국, 김용익 선생님의 경험이나 그 세대의 이야기가 자녀들,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또 소설화될 수 있는지 그 한 예를 보여주는 경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환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역시 15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문학하고 이제 비평 이론을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에는 아시아계 미국 문학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한국 문학 관련 학술대회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원고를 부분적으로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저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에 이창래, 이민진 작가는 이름이 한국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제 수잔채는 미국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지금 잘못 쓴 것 같고요. 이제 본문에는 계속 이제 수잔채, 창래리, 민진리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스스로를 이제 지칭하는 뭐 이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한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 작가들이 불리는 이름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 글이 이제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거리 두기로서의 역사 번역학이라는 그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걸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제 최대한 15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89부터 91페이지까지인데요. 사실상 이제 여기에 제 이 전체 글에 핵심적인 논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찬찬히 읽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잔최의 외국인 학생의 주인공 창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번역 작업을 돕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아버지의 침울하면서도 정교한 사색들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작업이 끝난 후에 마지막 팡파르를 좋아했다. 아버지는 완성된 문장들을, 고된 선물들을 그에게 읽어주었다. 그가 받았기 때문에 실현이 된 그 선물들을.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과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떠올리면 황홀했으며 그 순간이 끝나면 지치고 멍해졌다. 아마도 그때가 유일하게 그가 그곳에 존재하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일한 청자로서 그 방 안에 갑자기 그 존재를 온몸으로 밀고 들어가 존재하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막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겨 번역을 완성했다. 그의 침울하면서도 정교한 사색을 조용히 돕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완성된 문장들을 읽어준다. 이 소설의 화자에게 이 완성된 문장들은 번역이라는 노동의 결실, 즉 고된 선물이다. 무엇보다 이 선물은 아들이 받았기 때문에 실현이 된 선물이다. 이 장면에서 번역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번역 작업을 지시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침울하면서도 정교한 사색들이 그것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읽혀지는 순간 번역의 또 다른 차원이 흥미롭게 등장한다. 이제 아버지의 번역물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번역을 요구하는 원본의 지위를 점유한다. 그리고 아들은 해독이 어려운 아버지의 번역물 원본을 손에 쥔 번역가가 된다. 이 장면에서 원본과 번역을 둘러싼 위계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번역에 주어짐을 선물로 여긴다는 점이다. 모든 선물이 그렇듯 수신인이 받아야만 이 선물은 실현되므로 이는 부담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아들은 아버지의 고된 노동을 듣는 유일한 청자이자 번역가인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번역물 원본의 번역자로 등장하는 이 순간을 수잔체는 유일하게 아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순간, 유일한 청자로서 그 방 안에 갑자기 그 존재를 온몸으로 밀고 들어가 존재하는 순간으로 묘사한다. 이 장면은 이 글이 탐색하려는 한국계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친족성과 번역의 관계를 압축한다. 번역과 디아스포라 문학의 관계는 그동안 국내의 비평에서 꾸준히 연결되어 온 주제이지만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친족의 감정과 번역의 문제를 연결해 탐구하는 시도는 드물었다. 이 글은 수잔체, 창래리, 민진리가 한국의 역사에 관여하는 독특한 문학적 매개 방식을 친족의 감정을 경유한 번역의 수행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세계문학의 한 양태로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1세기 들어 세계문학론은 텍스트의 이동과 여행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세계문학을 정의해온 두 가지 흐름, 즉 인류 보편의 위대한 문학으로 세계문학을 정의하는 방식과 이것이 이제 괴테를 위시한 기존의 그러니까 아주 가장 오래된 방식의 세계문학의 이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서구 중심주의를 문제 삼으면서 다양한 주변적 세계의 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재정의하려는 노력, 이게 이제 탈식민주의 진영에서 이제 세계문학을 접근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 노력 두 가지 모두의 변화를 가져왔다. 보편성을 미덕으로 놓고 문학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세계문학론과 그리고 이것을 이제 탈중심화하는 주변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세계문학론 모두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문학을 위대한 작품들로 이해한다는 지반은 공유했다. 그러나 레베카 웰코이츠의 말처럼 이제 세계문학은 위대한 작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들 간의 네트워크, 번역,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시스템, 나아가 세계문학이라는 범주 자체가 지속적으로 탐구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문제틀을 지시하는 개념에 가깝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잔체, 창래리, 민진리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은 그들의 작품이 한국,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문학장 안에서 그 위대함을 인정받는 지표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짚어나가는 작업이기보다는 이들의 텍스트들이 구상되고 탄생하는 과정, 이동되고 수용되는 방식, 각각의 텍스트 안에서 세계라는 개념이 사유되는 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을 때 생겨나는 의미의 연결망들을 탐구하는 노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세계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문학적 행보는 그 자체로 개별적이고 한국계 디아스포라라는 범주가 그들의 모든 작품을 아우를 수 있는 테두리는 아니지만 한국의 역사를 정경화하고 있는 수잔체의 외국인 학생, 창래리의 항복자들, 민진리의 파친코는 각각의 텍스트가 모국이자 이국인,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모국이자 이국인 한국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매개하는 방식에서 흥미로운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다. 앞서 인용한 그 외국인 학생의 한 대목처럼 해독이 어려운 아버지의 번역물 원본을 손에 쥔 번역가처럼 이 작품들은 모두 자신들의 가족이 겪은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작가들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그 외국인 학생의 창처럼 아버지의 외롭고 고된 노동을 듣고자 하는 유일한 번역가로서 사적인 친족의 감정을 따라 아버지라는 원본 앞에 선다.
그러나 위의 장면처럼 이 작가들이 마주한 원본은 그 자체로 무엇의 파생물, 번역물, 빗금쳐진 원본이다. 외국인 학생과 항복자들에서 그 빗금쳐진 원본은 가족이 겪은 한국 전쟁이고 파친코에서 그 유령적 원본은 제일조선인의 역사이다. 이 작가들은 모두 사적인 친족 감정이 추동하는 역사적 알매의 의지를 가지고 모국 이국의 역사를 각자의 문학적 방식으로 번역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물들을 역사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결론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들이 그린 인물들은 탈정치적이고 탈역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글은 개개 인물에 대한 비평을 넘어서 각각의 텍스트가 소설이라는 형식 안에서 역사를 번역하는 문학적인 방식이 좀 더 면밀하게 탐구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큰 이제 테두리 안에서 이제 그 세 명의 작가들의 그 얘기를 제가 빠른 속도로 이제 발췌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잔치의 외국인 학생 경우인데요. 그 91페이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그 수잔치의 외국인 학생은 그녀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주인공 창하고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경우입니다. 수잔치는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최재서의 손녀고 그녀의 아버지 최창은 한국 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해 이제 수학을 공부한 유학생이었고 이제 훗날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러시아계 백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소설 이제 출간의 그 시점에서 이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수잔치는 이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준 전쟁 이야기로부터 이 소설이 비롯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는 이제 소설로 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제 습작을 하면서 이제 짧은 픽션으로 이걸 발전시켰고 이 원고가 이제 외국인 학생의 토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흥미롭게도 수잔치도 그렇고 샹레리도 그렇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설을 구상하지만 굉장히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소설의 형식 안에서 그 이야기를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번역은 물론 이제 제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자서전이길 멈추고 이야기들이 이제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의 모티브는 이 작품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고요. 지금 자료지 9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단락의 몇 줄을 읽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창이라는 주인공의 직업이 이제 번역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이 수행하는 어떤 문화 번역에 대한 이제 국내 비평들이 이제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2페이지 그러나로 시작하는 단락을 보시면 그러나 외국인 학생에서 벌어지는 번역은 창이 수행하는 문화 번역만이 아니다. 이 소설에는 기억이 손상된 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화자의 트라우마 번역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서술적 개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몇 줄 내려가서 그 기억이 손상된 주인공의 이제 그 어떤 빈 자리를 되살려서 서사로 이제 엮어내는 것이 이제 화자의 몫이고 화자가 이제 도드라지는 어떤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생의 독특한 트라우마 번역은 고문으로 전쟁에 대한 기억이 훼손된 창의 시선을 대리하는 화자의 길고 아름다운 서술들, 이것이 이제 트라우마 번역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수사적인 잉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화자의 보충적인 개입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과 화자의 존재의 거리, 분리를 계속 이제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 불완전한 혹은 불가능한 기억을 보충하는 화자는 그러므로 모국의 역사라는 원본을 소설의 형식 안에서 번역하는 이제 작가 수잔치의 거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외국인 학생에서 한국 전쟁은 창의 트라우마적 기억이라는 훼손된 원본의 지위를 점유하며 수잔치는 창과 화자 사이의 거리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이자 창의 불가능한 기억을 서사화하는 트라우마 번역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이제 그 수사적인 잉여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른 그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결론에 가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샹레리의 항복자들인데요. 그 항복자들 역시 이제 대학 시절 본인이 한국 현대사 수업에 제출하는 이제 세미나 과제 때문에 아버지를 인터뷰하면서 이 소설을 구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은 넘어가고 이제 잠시만요.
네, 그 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아버지의 기억을 품은만 잠깐 읽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소설에서도 이제 창래리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제 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그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이 창래리의 이제 삼촌이 기차에서 떨어져서 이제 다리가 잘렸는데 그 다리가 잘린 동생을 기차 지붕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듣거든요. 그것이 이제 항복자들의 첫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수잔체의 경우에서처럼 아버지의 기억을 품은 이 소설은 집필을 시작하자 당연하게도 예기치 않게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요. 그 다음 단락을 읽겠습니다. 항복자들은 이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쥐아이인 헥터, 전쟁 고아인 준, 이제 준은 이제 여성 인물입니다. 미국인 선교사 부인 실비 세 사람의 이름을 그리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몇 줄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여러 가지 시공간을 경유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시작이었던 창래리 아버지의 이야기는 항복자들의 첫 장면에서 이제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실제 아버지는 동생의 마지막을 지켰지만 이 소설에서 주인공 준은 어쩔 수 없이 그 동생을 두고 달리는 기차의 가까스로 몸을 던져서 삶을 향해 달린다라는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준의 고통스러운 이 탈주는 이 소설이 한국 전쟁을 번역하는 독특한 미적 방식을 이제 요약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95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 전쟁이 굉장히 탈역사화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핵심적인 어떤 이제 독해인데, 그 95페이지 이제 그 파친코로 넘어가기 전 단락의 밑에서 한 10줄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실비라는 이 세 인물들 사이의 그 도착적인 어떤 유대, 그러니까 성애적인 어떤 관계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셋이 이제 어떤 트라우마를 위무하는 방식이 솔페리노의 기억이라는 어떤 전쟁, 그러니까 을 담은 19세기 일어난 전쟁을 담은 어떤 책을 통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루만지는 장면은 니콜라스와 실비를 향한 속죄이자 애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실비가 관장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책이라는 미적 유대의 공간으로 다시 들어간 준은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소설의 시작을 열었던 한국 전쟁 속의 탈출과 자유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죽음의 순간 준의 도약은 한국 전쟁이라는 구체적이고 구성적인 힘을 무화시키며 사라지는 찰나의 미적 도약이다. 한국 전쟁의 외설적 잔재인 니콜라스, 이게 이제 그 헥터와 준 사이에 나온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이 솔페리노의 기억이라는 책의 어떤 집합적 소유권 안에는 포함되지만 감정적인 저작권에서는 배제된다는 이제 그 플러스상의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이 한국 전쟁이 솔페리노와 만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트라우마의 계보학 안에 위치지어지지만 한국 전쟁의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국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망각되고 삭제되는 형태로 이 소설이 이제 향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그 기본적인 논지입니다. 그래서 파친코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에서 어차피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제 결론 98페이지, 99페이지를 읽으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파친코 역시 이제 역사의 구체성을 모아시키면서 그 제일조선인의 역사를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들, 동성애, 그 다음에 어떤 장애를 가진 이들, 여러 종류의 소수적 인물들을 계속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 제일조선인의 역사를 소수성들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증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해석의 중심인데, 이제 그럼으로써 사실 뭐 한국의 역사랄지 특히 또 제일조선인의 역사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이민자들의 회복 탄력성, 요즘에 이제 굉장히 어떤 버즈월드로서의 회복 탄력성을 이제 굉장히 지지하는 형태의 굉장히 소박한 결론으로 파친코라는 소설은 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독해인데요. 그래서 이제 98페이지를 읽어보면 이 글은 수잔체, 창래리, 민진리가 한국의 역사에 관여하는 독특한 문학적 매개 방식을 친족의 감정을 경유한 번역의 수행으로 이해하고 이 역사 번역학의 특징이 문학적 잉여를 통한 탈역사적 해방이라는 점을 논의했다. 수잔체가 화자의 서술적 잉여를 통해 주인공 창을 역사적 무게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창래리가 실비라는 인물을 경유한 인물들 간의 탈역사적 로맨스를 통해 한국 전쟁을 탈맥락화한다면 민진리는 작가의 친족적 인물들을 다양한 소수자들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형태로 추상화시키면서 역사 없는 소수성의 네트워크들을 만든다. 이들의 친족적 역사 번역화는 공통적으로 모국, 이국의 역사라는 원본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일종의 번역적 책무를 가지고 출발하고 친족의 감정을 투영한 인물들이 역사의 시간을 통과하며 겪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동시에 역사적 굴레로부터 인물들이 자유로워지는 순간들을 공들여 조명한다. 그래서 이제 민진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몇 줄 내려가서 민진리 파친코 얘기만 잠깐 드리자면 민진리에게 역사적 굴레로부터의 해방은 생존이라는 정언 명령과 동의어이며 이는 파친코의 첫 문장이나 작가가 이 소설의 핵심 주장이라 부르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았지만 상관없다로 확인된다.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탈역사적인 어떤 그 진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의 친족적 역사 번역학 안에서 역사는 나의 가족을 가격한 거대하고 불가해한 상처의 이름이다. 이들의 작품 속에서 역사는 판단과 주석이 필요한 앓의 영역이기보다 친밀한 위무와 애도가 필요한 감정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탈역사적 시간 안에 놓인다. 해방되는 것은 인물들만이 아니다. 역사 없는 세계 속에서 각 작품들은 문학적 잉여의 여지를 확보하고 이 잉여 속에서 각 작가들의 독특한 역사 번역의 스타일이 구현된다. 이를 통해 이 작가들은 모국, 이국의 역사를 픽션 안에서 번역하는 작업의 유연성과 자유를 갖게 된다. 이 세 작가가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밝혔던 가족의 이야기가 픽션 안에서 재기를 찾아 뻗어나가는 순간이 그들에게는 소수민족 작가가 모국이라는 원본을 재현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문학적 재량권이라는 자유를 얻는 장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작가들의 역사 소설을 재현의 문제틀이 아니라 역사 번역의 스타일이라는 문제틀에서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 같은 관점의 전환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들이 한국이라는 특권적 모국이자 이국에서 수용되는 방식을 또 다른 종류의 친족적 번역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상기시킨다. 이 세 작가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의 작품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권적으로 번역되고 수용되는 국제적인 공간이다. 한국에서 세 작가들의 작품은 대중적으로는 한국인이 국제적으로 이뤄낸 성취로 소개되고 문학 연구 분야에서는 한국 문학, 영문학 이런 범주를 넘나드는 사례로서 이제 꾸준한 비평적 관심과 조명을 받는다. 요컨대 친족적 감정의 친밀함, 승인과 구원을 둘러싼 부담과 책무가 이 세 작가들의 작품 내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이들 텍스트들의 국제적 이동, 그중에서도 한국이라는 이 공간 내에서의 수용을 이해하는 데도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친족적 번역성이 수전체 창래리 민진리를 이제 세계문학의 독특한 사례로 구성한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거듭 말씀드리게 되지만 너무 좋은 발표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소화하려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아주 시간 잘 지켜주셨네요. 이 지금 김정환 선생님이 발표하신 이 세 작가는 저희들도 너무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작가들이기도 하죠. 그걸 특히 이 친족적 번역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세계문학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작가들을 우리 문학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주 촘촘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역시 바로 정은경 선생님, 중앙대 정은경 선생님의 차학경 발표론으로 바로 들어갈까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마치 고문을 하듯이 이 좋은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돼서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차학경 선생은 이 51년생이더라고요. 보니까 50년대생이시니까 또 이 아버지 세대하고도 다르고 또 이 자녀 세대하고도 다른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여성문학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은경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차학경 선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죄송합니다만 15분 이야기 발표해 주시고
토론 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발표 맡은 정은경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103페이지입니다. 근데 제 발표문의 제목은 세 번의 장래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인데 차학경에 대한 이 애도와 장래가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수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학경은 1951년생입니다. 그리고 82년에 작고하셨거든요. 근데 이 생애가 그 짧은 생애 동안 조금 복잡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만주에 일제시대 만주에 사셨는데 이 해방이 돼서 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복잡하니까 61년에 하와이로 갑니다. 그래서 64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하게 돼서 이때 이제 차학경의 나이가 13살이었는데요. 가톨릭 대학에 들어가서 불어를 먼저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에 영어를 합니다. 이 불어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그건 이제 영어하는 백인들하고 어떤 경쟁심 때문에 오히려 불어를 훨씬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학을 거쳐서 버클리 대학에 가서 학위를 4개를 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술사,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뭐 비교 문학 이런 4개의 학위를 따고요. 그다음에 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차학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술 학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제 책이나 아니면 비디오 작업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백남준이 갓 떠서 60년대 유명해져서 이 비디오 아트가 실험 예술이 막 붐을 이룰 때였거든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실험 예술 아방가르드로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딕테라고 하는 창작집을 내는데 이거는 산문이기도 하고 시집이기도 한데 문장들이 굉장히 난해한데요. 이 시적인 문장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 안에는 이 뭐 유관순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3.1 운동하는 한국 민중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붓글씨도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보고 싶어요 뭐 배고파요라고 하는 이 일제시대 탄광에서 썼던 이 탄광 광부의 그런 글씨도 있고 벽에 쓰여진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통 비평가들이 이게 포스트 모던한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작품이 바로 딕테입니다. 참고로 딕테라고 하는 제목은 그 불어로 이제 받아쓰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원래 이제 이 작품이 이 책이 82년도에 나왔을 때는 딕테에서 그 불어로 위에 있는 정확하게 받아쓰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이게 발매가 출간이 됐는데 나중에 2001년에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거 거듭해서 재출간했을 때는 이 혼정성을 강조하느라고 딕테에서 그 위에 긋는 거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걸 빼서 이 영어하고 불어의 조합인 걸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이 한 권 출판됐는데 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뉴욕에 그 남편 반스하고 뉴욕으로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1982년 11월 5일에 사망을 합니다. 거기는 제가 썼지만 104페이지에 이 남편이 그때 리처드 반스가 퍽빌딩에서 리모델링하는 빌딩의 사진 작업, 기록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그 남편을 만나기로 한 5시에 그 전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만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조지프 산체라고 하는 그 연쇄 강간범한테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한 때가 첫 번째 장례이다. 이때는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애도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끝난 거겠죠. 예, 그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썼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애도를 둘러싼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차학경이 조명이 되기 시작하는 건 딕테이기보다는 그녀가 남긴 많은 그 예술 작품, 비디오 아트나 아니면 미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버클리대 미술관에 근무를 했던 큐레이터인 로렌스 린더라고 하는 사람은 차학경을 대상으로 석사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시회를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90년하고 93년에 이 최초의 2번 단독 전시회가 이루어지고요. 또 이 로렌스 린더가 나중에
휘트니 미술관 큐레이터로 가서 또 거기서도 이제 전시를 엽니다. 그래서 차학경을 최초로 발굴하고 알린 것은 이 로렌스 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평론에 보면 차학경을 어떻게 다루냐면, 이 보드리라고 하는 어떤 뭐 그때 아티스트의 꿈, 영화 이론에 비춰서 이 차학경의 작품은 꿈을 찾는, 무의식을 보여주는 뭐 이런 거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가 얘기한 전치, 압축 뭐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차학경이 실제로는 퍼포먼스도 굉장히 잘했는데요. 퍼포먼스 할 때 이 눈에다가 그 안대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목소리라고 하는 거를 불어로 쓰고, 여기 입도 막고 입에다가는 눈먼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바뀐 거죠. 그런 식으로 전치나 조금 말놀이 같은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조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버클리 미술관의 또 큐레이터였던 르발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차학경을 어떻게 조명하냐면, 차학경의 실험 예술은 이 미술 쪽에서 이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뉴욕에서 있었던 프락서스 운동이나 백남준 같은 비디오 아트나 그런 새로운 예술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나 버클리 대학에 있었던 어떤 오거스트 교수의 영향, 아니면 그 당시에 전시회를 열었던 뭐 폭스나 뭐 멜셔트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작품을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당시에 어떤 문화 흐름 속에서 첨단 실험적 문화 속에서 차학경을 조명합니다. 그다음에 트림 미나라고 하는 베트남계 영화 제작자이자 교수는 이 차학경의 딕테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혼종적인 목소리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듀라스나 베케트의 흔적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제적인 거는 1994년에 이 일레인 킴이라고 하는 버클리대의 아시아계 쪽 교수님이 그 여러 사람하고 이 같이 쓴 평론집이 있어요. 자기 쓰기, 국가 쓰기라고 하는 책에는 그 뭐라고 하냐면, 백인들한테 이제 전위적으로 읽는 백인 그 지식인들한테 차학경에 쓴 딕테나 작품들은 그런 게 아니야. 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고 아시아적인 정체성, 아니면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 소외당하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이때가 92년 LA 폭동 사태가 일어났던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결합,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풍경에서 주목할 만한 건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딕테를 이제 탈민족주의나 아니면 이런 당시 아시아적 정체성으로 읽는 흐름이 굉장히 강렬해졌고, 또 그쪽으로 많이 조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2001년 뭐 이후에는 재발간되면서 특히나 뭐 테너메스 첫 번째 발간이 됐는데, 그 뒤에 더 이제 아시아적 정체성이 강조되는 그런 방식으로 독해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썼는데 110페이지 썼는데, 마치 이러한 풍경이 90년대 초반의 풍경이 마치 차학경의 문화적 유산, 미술적 유산을 두고 싸우는 상주의 어떤 다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런 기이한 풍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탈식민주의나 여성적 글쓰기나 이런 방식으로 아시아적 정체성으로 읽히다가 별로 그 다음에는 이제 절판도 되고 차학경이 별로 안 읽혔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2020년 이후에 22년 이후에 다시 조명받는 차학경 리부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캐시바 콩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시인의 이 마이너 필링스가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인데요. 그 책이 2022년 봄에 나왔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캐시바 콩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이제 차학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차학경의 그 작품 얘기는 많이 하지만 강간당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강간당한 게 사실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82년 자료를 뒤져봤대요. 근데 82년의 부고란에는 거의 강간된 사실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조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인 이제 린더나 아니면 르발렌이나 아니면 한국계 사람들도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해당 그 연구자들한테 물었더니 그거는 이제 차학경의 예술을 훼손시키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스캔들화하고 싶지 않다. 작품은 작품으로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시바콩은 집요하게 나는 강간당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 미국에는 이제 아시아계 여성들이 이런 성폭행이나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20% 50% 정도가 되는데 신고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도 그것을 수치로 알고 있는 어떤 아시아계적인 문화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발언하겠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도인지도 알 수가 없고 망각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학경이 어떻게 죽었을까? 근데 차학경의 그 강간 현장을 발굴한 건 그들 가족이에요. 한 달 동안 수색 견을 데리고 경찰들이 그 찾았지만 그 모자나 아니면 장갑 등을 못 찾았거든요. 근데 퍽 빌딩의 지하 2층에서 그 모자하고 장갑을 찾게 되는데 피 묻은 그때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노골적이고 외설적으로 끔찍하게 그 캐시바콩이 그냥 보여줍니다. 그 팬티가 내려져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일부러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차학경의 이 강간 죽음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실비아 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자료들도 있고 평전도 있는데 이 뒤에 차학경에 대한 연구 자료, 정기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만약에 차학경이 어퍼 웨스트 백인 예술가였다면 이렇게 버려지지 않았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시바콩의 어떤 영향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제 40년 만에 차학경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이 애도하는 기사가 실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시 미니 회고전이 열리고 또 그 딕테에 대한 마라톤 독서 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련의 어떤 차학경 읽기의 이 과정이고요. 저는 이제 나쁜 우편 배달부라고 하는 챕터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읽는 방식은 이게 사실은 받아쓰기가 여기 어떻게 쓰냐면 뭐 문단 열고 받아쓰기를 희한하게 해요. 이 받았으면 나는 뭐 어디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문단 열고 따옴표하고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오류의 받아쓰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그 타자의 언어, 제국의 언어를 받아쓰되 그대로 받아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이산의 언어 혹은 고통의 언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저항의 언어겠죠. 이거를 예전에는 호미바바의 얘기를 들어다가 제가 막 모방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요. 근데 여기 앞에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거는 사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에 대한 노베나. 마리아가 그 죄 없이 잉태를 했잖아요. 그거를 기리는 게 노베나거든요. 9일간의 기도거든요. 그 뒤에 9일 동안 그 그리스의 9 뮤즈에 의해서 이 여러 사람 유관순이든 허영 어머니든 이 잔다르크든 이 순국과 순교를 한 사람들을 애도하는 일들이 쭉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순교 다른 이제 학자들은 순교나 순국을 뭐 열망한 어떤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죄가 없는데 마리아처럼 죄가 없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끝내고 있고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의 독법은 왜 그렇게 달라지냐면 보편자의 입장에 있는 백인들은 그냥 그 보편 속에 있으니까 그 이지러진 타자의 것, 한국적인 것 이런 것들이 꿈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상상계적인 질서에 대한 어떤 열망 이것으로 이제 보편자가 읽었다면 그 다음에 한국계 아시아계 이제 미국인들은 항상 제국의 그 입법들을 보니까 제도를 보니까 왜 상징계에서 이렇게 지키고 서 있냐 파수꾼처럼 우리 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냐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캐시바콩은 사실은 그들이 건져내지 못한 그 차학경의 시신을 최후로 이제 애도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해주신 세 분 발표 선생님들께 한 번 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옮겨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학경 발표가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실 듯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이 차학경의 죽음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새롭게 애도되고 있는 몇 번에 걸친 딕테의 새로운 재조명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다르게 또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정은경 선생님 발표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 세 분 발표는 각기 다른 대상을 이 지금 연구 테마로 택하고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이 문학 내부에서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다양한 그 아젠다들을 잘 녹여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서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이 이야기들을 더 확장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남혁 선생님부터 정주화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국 전쟁과 관련되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은국 선생님과 관련된 글들을 몇 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인연으로 이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주화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김은국 선생님, 김용익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김은국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순교자라는 큰 작품이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순교자는 이제 1964년에 미국에서 출간됐고요.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로 김은국 선생님은 미국 안에서도 또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한 65년 여름 정도 무렵이었을 텐데, 이때 귀국한 장면을 신문지에서 검색해 보면은 김은국 선생님이 그야말로 이제 금이 환영을 한 거죠.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영어로 글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에 신문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김은국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여줄 정도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예전에 영어를 잘했다, 뭐 과학을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쉬었다가 뭐 제주도에 여행을 갈 거라든지 뭐 하는 이런 아주 작은 사례들까지 전부 다 며칠에 걸쳐서 어떤 신문은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간지들을 읽어보면은 김은국 선생님의 금이 환영한 모습들도 선생님이 상당히 한국 사회 안에서 크게 환대받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간은 어떤 그 기간이기도 했냐면, 김은국 선생님의 이 순교자가 한국에서 유현묵 감독에 의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져서 막 개봉됐을 무렵이기도 하고, 이 무렵에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대 운동들이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한국 일간지에서는 이제 김은국 선생님을 상당히 크게 환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이 김은국 선생님을 또 인터뷰한 외국인이 있었는데, 제임스 웨이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인 작곡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은 김은국 선생님과 관련된 인연이 좀 있고, 나중에 이제 김은국 선생님의 순교자를 오페라로 만들 때 작곡을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한국 문화들에 대해서 글을 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론집 중에 원 맨스 코리아라는, 아직은 번역되어 있지만 번역될 필요가 있는 책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제임스 웨이드라는 이 분과 비슷한 시기에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는 글을 찾아보면은 사실은 김은국 선생님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순교자가 한국에서 크게 대중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화화되면서 더 대중들에게 크게 노출되는데,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 순교자는 기독교적 교리를 배반하고 있거나 이단적인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대중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단 안에서도 크게 환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김은국의 생각이 거의 대부분 서양에 동화되어 있다, 미국식 사고를 한국에 갖고 왔다라는 이 거리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 무렵 한국을 방문하고 김은국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글도 쓰고 다음 해에
애틀란틱이라는 미국의 잡지에 글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글을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 김은국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재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민족주의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과 어떤 일본 사이에 너무 감정적인 민족주의적인 어떤 생각만 하지 말고 현재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 좀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는 순간 대학생들이 하는 말은 당신은 미국인 아닙니까? 미국인데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은국 선생님의 생각이 서양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당대 문인들 혹은 조금 대학생들 지식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이후에도 연구자들에게 계속 연결되었었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김은국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순교자 연구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순교자가 서양적 보편성을 이뤄냈다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문학적 성취다라는 쪽으로 나아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보편성 때문에 역사적인 리얼리티가 제거됐다라고 비판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연구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서양적 생각의 내재화라는 측면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작품 연구가 상당히 편중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은국 선생님의 삶 전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소박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주환 선생님들은 아까 스스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서구적 동화의 측면보다는 김은국이라는 사람이 피난민이었다는 정체성 갖고 있었다. 또 북에서 기독교 신자의 가족적인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런 삶을 존중할 때 작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문에는 실리진 않았지만 정주환 선생님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면은 김은국 선생님의 이 거다란 세 개의 장편을 연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 틀을 이 작가적 삶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주환 선생님의 이 김은국 연구들은 지금 현재로서도 상당히 의의가 있고 또 편중된 연구의 시각들을 교정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이 김은국의 생각이 어떤 측면에서는 서구와 내재화되어 있거나 동화되어 있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냉전기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전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과 아시아 혹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위계화시키고 그 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자본주의화되지 않은 공산주의 체제를 낮잡아보는 어떤 시각들이죠. 이런 시각들이 사실은 김은국 선생님에게는 유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무조건 부정할 만한 측면들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썼던 여행기 온 아이 한국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김은국 선생님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의 반공주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합니다. 남한 사회의 반공주의가 중앙정부와 결합되면서 일종의 규율과 통제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시각이 한편으로는 남한의 반공주의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 있는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은국 선생님의 생각이 서구의 생각에 내재화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 정주환 선생님의 논문이 갖고 있는 상당히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 있는 지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김은국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냉전 오리엔탈리즘적인 생각들이 이해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복합적인 해석이 접근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김은국 선생님의 그 온 아이 한국이라는 글 상당히 흥미로운 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를 막 비판합니다. 그 박정희 정권 시기의 한국 모습을 막 비판하는데 실제로 이 글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이런 회고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나 한국어로 글 쓰고 싶다. 또 나 좀 미국적인 것보다는 한국적인 어떤 삶 이런 거에 조금 더 깊이 뭔가 접근해 보려고 하실 때쯤 되면 이런 한국 사회 자체 혹은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한 어떤 이런 비판적 시각이 급격하게 축소되거든요. 이런 이전의 비판적인 관점이 축소되는 이런 맥락들에 대한 어떤 정주환 선생님의 어떤 견해라든지 연구 이런 것들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김용익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제 게으름을 드러내는 부분들이라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 김용희 선생님에 대한 그 정주환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예술가의 고결성, 뭐 생산 소비의 폐쇄 회로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는 예술가의 삶 같은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김용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최후에 돌아가셨을 때 삶의 거처가 그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개운사라는 데가 있는데 개운사에 거처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그 예술가의 삶에 대한 어떤 그 마음 무거운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주환 선생님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김용희 선생님의 이 예술가적인 어떤 고결함, 자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김용희 선생님은 그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펠로우십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돈을, 그러니까 생활하시면서 글을 쓰셨던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예술가적인 어떤 삶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이제 김용희 선생님 책은 미국에서 아동 그 교육을 위해 사용된다거나 아니면은 유럽에서 번역되어서 유럽에서도 똑같이 아동을 위한 텍스트들로 되었는데, 이런 것들의 뭐 펠로우십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작품의 예술성이 위대하다라는 해석들로 수렴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번역과 수용의 맥락에는 작품성 그 자체도 있었지만 사실은 펠로우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작품 외적인 어떤 의미들, 저는 뭐 이것을 냉전 세계가 구축되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정주환 선생님께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결국 토론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또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 선생님이 돌아와서 국내에서 또 어떤 그 수용과 관련한 또 다른 평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최근 연구에서는 또 더 이런 지점들이 더 많이 또 다른 맥락 속에서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기 60년대라고 하는 이 뭐 세계사적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냉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현실 정치하고 관련 속에서 특히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복합적이니까 그 가운데 김은국, 김용희 두 선생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뭐 여전히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주환 선생님께 여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수용의 양상을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나은 씨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좀 정리가 좀 덜 된 글인데요. 많이 또 제가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되게 상세한 토론문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제가 이 논문, 이 글을 조금 좀 다시 쓰고 수정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김남혁 선생님이 김은국 작가에 대해서 쓰신 글을 보면 사실은 김은국 작가에게서는 반공주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냉전의 그런 어떤 외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종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는 일종의 서구적인 것에 내재화된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김은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겉으로 나오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성공해서 금이 환영한 작가라고 하는 그 얼굴이지만, 그 뒤에 안쪽에서는 사실 원난민이자 피난민으로서 한국에서 설 곳을 잃었었던 그 실향민의 모습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 안쪽에 있어서, 저는 차라리 이제 한국에 와서 당신은 미국 사람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았을 때 김은국 작가가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발언의 자유, 발화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미국인이다라고 하는 얼굴을 쓰고 나갈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문제를 대할 때,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호 관계에 대한 문제를 대할 때
이제 이게 한국 전쟁하고 60년대라고 하면 그게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서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또 어떤 경우에는 종적으로 그 연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부분들이 그동안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쓴 것이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북 계열의 그러니까 기독교 민족주의자, 반공주의자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보통 이제 친미 엘리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최근 나오는 역사학계 논문에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서북 엘리트들이 친미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고 미국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국의 해방 공간과 그 이후에 한국 전쟁과 그 이후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데에서 꾸준히 내려오는 그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60년대 횡적인 부분에서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이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는 그 맥락도 분명히 있지만, 김은국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종적인 맥락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횡적인 부분하고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들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종적인 부분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사실은 이제 서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은국 선생이 만약에 60년대에 와서 한국의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한국의 어떤 반공주의에 대한 두 가지 개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분명히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훈육으로서,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과 통제로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입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은국, 김낙수 선생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김은국 작가 같은 경우는 생내적인 진짜 자기 몸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종류의 반공주의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우희 작가하고의 그 절친한 그 교제라고 하는 측면도 그거에 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희 작가랑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이런 영혼의 단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전기적인 사항들이 너무너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반공주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어떤 발현 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뒤에 나오는 김용익 작가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요 체제, 그리고 이분들의 작품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그런 맥락을 냉전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연결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뒤에 4장에다 조금 더 덧붙여서 쓰고 싶었던 부분을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 김은국 작가도 그렇고 김용익 작가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다 전부 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작가 그 워크숍을 하는 데에 가서, 그쪽으로 가서 미국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 아이오와 대학을 통해서 거기에서 수학을 하면서 2년 후에 둘 다 데뷔작을 써냅니다. 굉장히 우연에 일치치고는 놀라운 일인데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것이, 당시에 이제 아이오와 대학에서 폴 앵글 교수라고 하는 그 작가 창작 프로그램을 주선을 하던 그분이 그 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있었던 시기가 1941년에서 196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용익 작가와 그 다음에 김은국 작가가 아이오와 대학에 가서 창작을 배웠던 시기가 그 안에 있지요. 그리고 그분이 지도하에 이제 데뷔 작품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김민지 선생이라고 그 최인훈 작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제가 참고해서 공부해서 알게 된 일이고요. 그러니까 최인훈 작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민을 하려는 생각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 아이오와 주립대학 쪽에서 공부를 좀 하려다가 금방 일찍 돌아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인훈 작가도 원란민이기도 하지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거 안에서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맥락 같은 것들, 그런 게 있다면은 아마 이 폴 앵글 교수가 냉전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 그분까지는 제가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이 아이오와 주립대가 소련과의 네네네네. 아이오와 대학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작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펀드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논의의 맥락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관장님.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이거 가져가셔도. 이제 북방이 열려서 김은국 작가께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가는 그 광고를 찍으셨어요. 맥심 커피. 그래서 김은국 작가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멋있게 가고 맥심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지금 또렷이 기억하면서 아마 냉전이며 너무 우리 그 민족이 너무 이렇게 우란에 갇혀 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숨막히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광고를 찍지 않았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다는 게 한국 국민에게는 굉장히 꿈 같은 그런 장면인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쫙 가는데 맥심 커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땐 또 매우 그 한국 작가들하고도 교류도 좋았고 친하고 아주 즐거워했었어요. 이미 그때는 아마 의식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80년대 중반인데요. 그리고 아까 수전최 제가 이 IWP라는 그러니까 아이오와 대학의 인터내셔널 라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게 워낙 유명한데 전 물론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아까 최인훈 쌤까지도 한국 작가들은 거기 가면 한 번쯤 생각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 자유롭고 작가를 최고로 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이 고양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김용익이나 김은국 선생님 전설, 최인훈 전설들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 레이몬드 카버라는 유명한 작가가 아이오와 대학에서 이제 그 문예 창작을 했었죠. 이제 그런 걸 참고로 조금 얘기하면 좋겠고요. 아까 저 차학경 얘기할 때 차학경을 다시 이렇게 세운 그 저 엘렌 킴도 제가 만나 뵙고요. 그다음에 수지가 킴이 아니라 누구였죠? 수전최 아니야 마지막 그 차학경을 다시 일으켜 세운 캐시 박혼이요. 뉴욕주의 여자 변호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가 라이터라기보다는 변호사적인 캐릭터가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여성시 이런 제목으로 그 수지가 킴이라는 그것도 오헤일리 문학상을 받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편찬했던 아까 최재서의 손녀처럼 누구의 손녀예요. 연세대학교에 계시던. 그래서 일군의 그런 그 작가군들이 너무나 많이 뭐 명미킴이라든가 혹시 기억이나 산드라오라든가 수지가 긴 캐시송, 차학경 이런 말하자면 이게 한국에서 문학 공부를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창내리처럼 이런 일군의 여성 작가들이 얼마나 그 괜찮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확인하고 좋았었습니다. 그 제가 84년에 이제 뉴욕 대학에 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 그리니치 빌리 그러니까 차학경이 살해당한 게 그 차이나타운 부근이에요. 굉장히 범죄 소굴 같은데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소호와 그리니치 빌리지 거기에 오프 브로드웨이에 김용익의 웨딩 슛을 반달인가 하는 거하고 밤에 미국 배우들이 공연하는 것을 봤어요. 뭐 사람은 아주 몇 사람 앉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 한국 문학이 오프 이제 그냥 브로드웨이가 아니라 오프도 아니고 오프이지만 거기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한국 기자가 아마 그 취재하는 걸 제가 따라간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요즘 지금 K문학의 학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때하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러고 밖에서는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진지한 그런 분위기가 같이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뭐 네, 관장님. 큰 도움은 안 됐지만 너무나 관장님, 너무 네. 도움이 됩니다. 너무나 낯익은 아까 그 IWP며 지금 오늘 계속 나오는 게 제가 만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리차드 킴, 김은국 선생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나이가 좀 많다는 친구가 하나 그 회고는 네. 따로 무대를 마련해서 따로 한번 나이가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값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감이 납니다. 그들하고 같이 호흡을 했던 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지금 우리 문학 내부의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 주최 측에서는 55분까지 끝내달라고 대관을 6시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해옵니다. 하지만 토론 김영중 선생님 말씀 통해서 김정환 선생님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6시 10분까지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김영중입니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가장 빨리 하는 거는 제가 준비해온 토론문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읽는 거실 것 같고요. 보면 3페이지를 언제 읽으려고 저러나 하시겠지만 글자 크기가 좀 크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 줄간격도 좀 더 넓은 편이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읽었습니다. 요약하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발표문에서 김정환 선생님께서 잘 요약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친족적 역사 번역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문학적 잉여라고 하는 단어였겠는데요. 이제 요점은 이것인 것 같아요. 어쨌든 코리안 디아스포라 2세대 작가들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 세대의 역사,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서술함에 있어서 일종의 번역 스타일, 각자의 번역 스타일을 구사하는데 그것들을 일컬어서 선생님께서는 친족성 번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맞게 읽었다면 각각의 역사 번역 방식이라고 하면 수잔최한테는 그게 서술적인 잉여겠고 창래리한테는 로맨스 서사, 그리고 민진리의 경우는 소수자들과의 탈역사적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친족성 번역이라는 상위범주 안에 묶이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주로 한국문학 소설들을 읽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적지 않게 시도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박솔매, 한정현, 김숨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작가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이 작가들한테서도 실은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작가들의 주인공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문학적 잉여를 통해서 일종의 방어기들을 구사한다거나 하는 방식, 특히 한정현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제2세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들한테 특유한 현상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보다 약간 더 큰 범주로 후체험 세대의 번역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할 때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가 그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비껴나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친족성 번역이라는 개념보다는 후체험 세대의 번역이라는 조금 더 큰 범주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발표문의 특징이 저한테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발표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났더니 한편으로는 그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그 선생님의 용어로는 일종의 번역 작업 아닌가라는 생각, 트라우마의 번역 작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영문학 전공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임슨이나 모레티나 이글턴 같은 사람들이 소설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사회적 상징 체계의 난 구멍. 그러니까 이 말을 트라우마라고 바꿔도 상관없겠는데요. 이 구멍을 재상징화하는 상징화 형식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트라우마의 중액 앞에서 비껴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약간 어긋나버린 상징 체계를 봉합하는 작업 같은 걸 텐데요. 그렇다면 굳이 새 작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의 일반적인 특징이 말하자면 일종의 번역 작업 아니겠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거기까지 해서 발표문을 거의 다 썼었습니다. 토론문을.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책이 두 권이 놓여 있는데 그게 에스포지토의 책이어서 3장은 늘어난 건데요. 그 에스포지토가 코무니타스하고 인무니타스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의 인용문, 그러니까 그 토론문 발표문 중에 인용문을 하나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번역에 주어짐을 선물로 여긴다는 점, 그리고 모든 선물이 그렇듯이 이는 선물은 부담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사실은 그 에스포지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철학자가 공동체, 코무니타스란 말의 어원 무누스의 의미를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저 선물이라는 개념과 거의 똑같이 사용합니다. 무누스에는 두 가지 모순적인 의미가 어원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선물이고, 선물은 곧 책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공동체란 말은 사실은 콤이 이 공동이란 뜻일 테니까 함께 책무가 있음, 서로에게 책무가 있음이라는 의미인데, 그의 두 번째 책인 인무니타스에서는 그런 책무를 피해가는 방식들, 근대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그걸 인무니타스, 곧 임무가 없음, 무누스가 없음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책무를 비껴가는 이러저러한 면역 체계들을 장치라고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소설이 근대적 장르이고, 에스포지토의 말처럼 근대가 일종의 면역 체계들의 문명이라면 소설도 또한 사실은 언어적 형식을 통해서 근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책무를 회피하는 어떤 장치들 중에 하나는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약간 장르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질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컨대 세 작가 각각의 역사 번역 스타일을 친족성 번역의 일환으로 묶는 선생님의 구심적 연구가 상징화 형식으로서의 소설 장르 일반, 그리고 나아가서는 근대 문명 전체의 면역 메커니즘과의 구조적 유사성이라는 원심적 연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선생님에게도 그리고 제게도 던져봅니다. 짧게, 제가 7분이나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 많이들 나오는데 시간 정말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정환 선생님이 다 네. 뭉뚱거려서 말씀을 좀 아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이제 대답을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자가 미처 일어나지 못한 지점들을 명료화해 주시고 정교화해 주신 이 토론문에 제가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프레임들을 선생님이 훨씬 더 멋진 어떤 틀로 다시 재번역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제임슨의 방법론이 저는 이제 제 글의 어떤 연구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인데, 선생님은 그거를 읽어주신 것도 정말 놀라웠고, 그래서 일단은 그 친족적 번역이 아니라 어쩌면 후체험 세대의 번역이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허쉬의 포스트 메모리가 역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친족성과 포스트 메모리가 서로 이제 상호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일 거란 생각이 들고, 친족이라는 개념을 어쩌면은 그냥 가족적인 유대가 아닌 더 큰 의미의 어떤 친족적인 번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강렬한 유대의 형태로서, 그렇지만 그 허쉬의 포스트 메모리도 기본적으로 동일화를 늘 경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없애지 마라라는 어떤 번역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번역으로 읽을 수 있겠다고 하시는 점에 깊이 정말 공감을 하고, 저는 이제 아시아계 미국 문학 작가들, 그러니까 한국계 작가들을 포함하는 그 작가들, 소수민속 작가들의 이제 그 어떤 책무이자 부담인 그 두 가지가 다른 예컨대 흑인 문학하고의 비교 속에서 가장 이제 가지는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길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소설 장르 일반이라는 선생님 지적에도 깊이 공감하고, 어쩌면 이게 이제 아시아계 미국 문학이라는 장르를 이 면역의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왔는데 더 또 길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세 작가뿐만 아니라 한국 소설 내부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친연성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다른 또 새로운 소설 장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그런 단계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조현정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조현정 선생님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토론문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짧게 작성이 되어서 그거를 저도 좀 빠르게 읽는 식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선생님의 차학경 세 번의 장래는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인 차학경의 예술 활동은 물론 그녀의 문제작 딕테가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읽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차학경에 대한 애도를 둘러싼 지금 최근의 문단이나 학술장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페미니즘적 논제들도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의 장래라는 이 흥미로운 제목이 암시하듯이 죽음이 기억되는 방식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물론 자연인 차학경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 그 전위 예술가로서 미국의 개념 미술과 포스트 모던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미국적 아티스트로 기억되는 하나의 방식과 여기에 좀 이제 반해서 그 4명의 아시아계 여성학자들이 딕테에 헌정한 평론집을 통해서 이제 차학경에 대한 새로운 독법이 이제 제안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적 혼종성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정치적 텍스트로 이제 읽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어떤 시각이 그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 필링즈의 캐시 바콩으로 인해서 그 차학경의 묵과된 죽음에 대한 그 강력한 의의 제기, 그래서 차학경의 죽음과 이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그녀의 작품이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작가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제 더욱 뚜렷하게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선생님이 검토하고 계시는 그런 차학경에 대한 기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은 이제 이 차학경에 대해서도 이 딕테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이 토론자분들에 비해서 그 이 발표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적임자 토론자로서 적임자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잘 그 이해가 깊지 못해서 사실 이제 배우는 관점에서 이 글을 이제 읽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떠올랐던 질문들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질문을 이제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학경의 죽음을 둘러싼 이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는 선생님의 이 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최근에 한국 문학장에서도 논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성적 글쓰기, 이제 소수자의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논제들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글로도 확장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하나 그냥 던져보았습니다. 여성성과 해체성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여성적 글쓰기 과연 정의할 수 있는가, 여성문학 작품을 이렇게 여성의 글쓰기로 한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문학적 의의로 온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유독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만 작가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가, 그리고 작가의 정체성을 고려한 작품 해석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나아가서 요절과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적 성취와 결부될 때 작가의 성차에 따른 어떤 차별화, 그러니까 스캔들이 여성 작가에게는 어떤 치부가 되기도 하고 남성 작가에게는 일종의 이제 무용담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거는 왜 나타나는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여성문학의 성취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두서없이 이제 떠올려 봤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차학경을 둘러싼 다양한 비평적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혹시 이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뭔가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신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2번째 질문은 차학경의 죽음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딕테를 읽은 캐시 바콩의 독해가 일종의 감춘 언어를 통해 쓴 자서전이자 편지로서 이제 딕테를 다시 읽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러한 독해에 대해서도 좀 여러 질문들이 조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스캔들이 되지 않고
수치라고 하는 감정을 유발하지 않고 외설화되지 않는 형태로 누군가의 특히 여성의 끔찍한 죽음이 기억되는 그런 적절한 방식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겨나기도 합니다. 나아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시아계 이민자 여성 차학경의 은폐된 죽음이 소수자의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수치를 약간 거절하는 방식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와 그녀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그 선생님 차학경 리부트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쓰셨는데 캐시바콩의 제안 이후에 이런 차학경 예술적 성취에 대한 판단이 좀 뭐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선생님께서 그 받아쓰기의 말하기를 분석하는 그 챕터가 사실 이러한 그 차학경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비평적 논제들을 검토한 이후에 나온 이런 그 독해가 사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차학경의 작품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이제 입장이 좀 명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약간 이런 좀 의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흥미로운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질문이 좀 예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게 너무 다 아쉬울 뿐입니다. 정은경 선생님은 현장에서 비평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학경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은경은 어떻게 생각하냐로 후배 평론가 조현정 선생님이 문제를 이동시켰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체 이야기 여성 문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차학경을 빌미로 조금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조현정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짧지만 어마어마한 질문들이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가 생각이 짧은 만큼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이제 나쁜 배달, 우편 배달부라고 해서 굳이 한 장을 더 달아서 이렇게 길게 발표문을 만든 거는 제가 앞에 이제 어떻게 독해가 됐는가만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토론자가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읽는가를 굳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맨 뒤에 저희 발표문 뒤에 이제 딕테의 표지 이미지를 제가 그 같이 달았거든요. 첨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책 표지 이미지예요. 차학경이 제시한.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폐허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상징, 아까 김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문법이나 국가나 여성이나 기타 등등의 기표들이 들어와서 규정을 하고 그걸 또 받아쓰고 그런데 받아쓰는데 항상 수동적으로만 받아쓰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받아쓰고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주체라고 하는 실존, 존재는 이렇게 무죄입니다. 무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내는 건 기표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법이나 이런 얘기를 차학경이 썼다라고 제가 맨 마지막에 나쁜 우편 배달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느 독법이 맞느냐, 작품은 작품으로 다뤄야지 아까 스캔들하고 같이 다루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인의 그 실험예술 아티스트로 읽는 방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계 여성의 어떤 정체성 드러내기도 있어야 되고 캐시용 같은 방식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작품 읽는 이유가 그 작품을 뭐 박물화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 적극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작동하는 방식은 백인이 읽는 방식이든 아시아계 여성이 읽는 방식이든 각각의 어떤 그 힘들이 작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유의만 현장에서 그 방식으로 그냥 작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그 작품뿐만 아니라 삶 또한 하나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가치 논의가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뭐
이상의 요절이나 이것도 훨씬 더 요절했기 때문에 더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신화화되고 뿐만 아니라 서정주 시인의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스캔들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걸 구분하자라고 하지 않고 같이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문 너무 큰데 이거는 뭐 제가 한 3분만 얘기를 하자면 여성과 해체성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는 이걸 이제 저는 이 차학경이든 아니면 오정이든 아니면 어떤 여성 시인들이 여성 문학 안에만 갇혀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차학경처럼 그게 오정이의 뭐 실험 예술이든 아니면 형식적인 실험이든 이런 방식도 읽고 아니면 또 60년대의 어떤 정치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읽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읽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차학경의 이미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주체는 그냥 애초에 해체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각자의 독해 방식에 의해서 재구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성적 글쓰기, 여성 문학이라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기표로 왜 여성적 정체성을 글쓰기를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지금 김정원 선생님께서 문제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의 장르가 아니고 하나의 큰 문제틀로 보면 어떤 이슈나 말할 것이 담겨 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여성적 글쓰기뿐만 아니라 아시아적 글쓰기, 장애인 글쓰기, 동성애 글쓰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느 학술 대회에서 동성애를 그냥 보편의 사랑으로 제가 독해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줄 수 없냐?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아,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왜 똑같은 보편으로 이렇게 스며들려고 그걸 반대하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장은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남성적 글쓰기라고 하는 하나의 구분을 또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여성적 글쓰기, 약자적, 소수자적 글쓰기를 이렇게 정체성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나누는 걸로 그냥 구획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남성이 쓴 작품만 남성적 글쓰기라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남성적 글쓰기, 여성적 글쓰기도 계속 시대에 따라서 기표, 정의가 달라지듯이 그게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주의 비평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엄청난 질문인데요. 그리고 새롭게 찾은 게 제가 알면 근데 제가 차학경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차학경도 얘기했지만 아시아적인 문화는 자꾸 자기 발언하는 거,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을 좋은 그 인품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시대의 학교를 다녔고 그랬는데 그거를 못 배워서 참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현정 선생님이 80년대, 90년대 여성 시학을 굉장히 재밌게 쓰셔서 내가 열심히 읽고 또 신수정 선생님께서 또 90년대 여성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늘 너무 치열하게 글 쓰셔갖고 배우고 있는데 근데 막상 80년대도 여성 문학이 있었고 90년대도 문학이 있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성주의 비평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그런 걸 했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 작가나 시인들은 훨씬 더 급진적이거든요. 허구이기도 하고 훨씬 더 정직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항상 덜 나가는 게 비평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되고 같이 나가거나 차라리 이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반성을 요새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 또한 힘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아까 캐시 박홍이 읽는 방식도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됐잖아요. 그런 작업이 조금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더 도전하고 더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 때문에 더 진행을 못하는 게 아주 아쉽습니다. 거듭 짧은 시간 이렇게 드린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표와 토론해 주신 6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